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지기 이정미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선거가 끝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투표에 꼭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옆엔 오늘도 박홍순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 날 촉촉한 눈망울의 남자 박홍순입니다. 좀 아무거나 갖다 좀 붙이지 마. 들이대. 눈망울이 보이지가 않아 지금. 나한테 좀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저희가 이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서구 강화을 선거에 지원을 나갔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퇴근길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귀에 뭐 꽂고 오다가 내가 노회찬 대표님하고 같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나 지금 정치카페 듣고 오는 중이에요. 막 그러면서 사진 찍자 그러고 그중에 어떤 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평창편 이거 듣고 오는 중이라 그러면서 진행자분이시냐고 참 예쁘게 생기셨다고. 잘남뻥하신 거죠? 그 얘기 한번 하려고. 네. 남의 눈망울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디스해놓고. 진짜 안 보여 눈망울.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한 선거였으니까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 27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진리의 상아탑, 학문의 요람, 대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앙대 박용성 이사장은 대학은 교육이 아닌 산업이다. 대학도 기업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년 만에 그 대학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테라스에는 얼마 전에 출간한 책이죠. 진격의 대학교의 저자입니다. 서강대 사회학 박사 오찬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찬호입니다. 네. 사실 이 테라스가 이 방송으로만 듣는 거여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이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네. 이 만화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그런 얼굴의 소유자이십니다. 네. 눈망울이 보이십니다.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요즘 너무 핫한 이슈가 많아서 정신을 심각하게 이제 차리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중앙대학교 박용성 이사장의 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먼저 이 중앙대 박용성 이사장 문제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고 갈까요? 이제 대학 구조 조정과 개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어떤 추진을 해 나가는데, 한번 이제 이미 예전에도 한번 초토화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번에도 내부적인 반응들이 좀 조금 격렬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교수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보직 교수들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아주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을 쳐주겠다. 라는 식의 이제 메일을 사람을 보낸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사실 그거는 익히 예상되었던 반응이고, 그래서 다들 사퇴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학교를 떠나게 되셨는데, 내부 게시판, 내부 커뮤니티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응원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론이.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분이 계실 때 성과적으로는 굉장한 이제 변화가 나타났고, 그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제 취업하고 멀어진다고 우리가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대학교는 이미 이제 경영학 위주로 다 재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이슈지만 실제 그 안에 여론은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네. 빨리 이사장님 돌아오세요. 그런 응원을 하는 그런 지금 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제일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죠. 네. 사실 이 사건이 약간 덮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부의 요즘 이 성완종 리스트로 이제 발칵 뒤집히기 바로 직전 MB 사정에 타겟이 되었었잖아요. 박용성 이사장이 박범은 전 청와대 교육수석한테 이제 돈을 주고, 중앙대를 인수하고 이제 통폐합하는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정 대상에 오르면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중앙대학교 안에 이런 일까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던 이제 출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회자께서 네. 외모지상주의에 빠지셔가지고 네. 오신 분 소개도 어떤 분인지 지금 못 들었거든요. 지금 하려고 좀
할 거예요. 그거에 지금 눈이 현혹돼가지고 지금 차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컨셉입니다. 이게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앙대학교 한 대학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고 그것에 조금 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던 계기가 선생님이 이번에 출간하신 책 진격의 대학교라는 이제 책을 통해서 대학사에 대한 문제들을 낱낱이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책을 이제 출간하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책의 제목을 진격의 대학교라고 정했을까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사건이 아주 독보적인 케이스라면,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케이스라면 중앙대학교만의 일이겠지만 네. 사실상 중앙대학교가 그런 변화를 추구하면서 어떤 이제 자기들이 당위성으로 내세운 그 시대의 분위기는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와 있고 가장 그것을 공격적으로 가장 정점의 사례가 이제 중앙대일 뿐인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대학이 이제 뭔가 그 정도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것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비리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책을 처음에 작성을 할 때 대학살이라고 제목을 정했었어요. 대학살. 대학의 살. 네. 대학이 죽었다고. 그래서 예. 이거 너무 제목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대학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속가냈고 네.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업이 원하는 대로 기업화되어 가지고 어떻게든 성과만 있으면 되고 어떻게든 이제 학교에 그 어떤 이제 랭킹만 올리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 방향으로 모두가 진격 앞으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의미에서 진격의 대학교라고 물론 이제 뭐 일본 애니메이션의 모티브를 딴 거지만 네, 진격의 거인. 네, 네. 딴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더라. 아주 사회적으로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문제의식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꼭 책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했던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 뭐 여러 번 이제 처음 시작부터 뭐 그렇게 파편적으로는 굉장히 많았어요. 파편적으로는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순수한 지피를 이렇게 동력을 붙은 것은 세월호 사건하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MB 정부에 있었던 조금 비민주적인 사건들 있죠. 그러니까 뭐죠? 그 민간인 사찰, 네. 그다음에 뭐 댓글을 단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사회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앞에 잘 마련되어 있는 게 결국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라는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또 사회학의 임무거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라는 이론에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알아듣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대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민주주의가 뭔가 저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이게 내가 뭐 중요하다고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울 때 결국은 뭐 과거의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있으면 좋은 거지만 뭐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본 적도 없고 뭐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 외에는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훼손된 건 알겠는데 내 가슴이 뭐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 현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살이 한 3kg 쪄 있으면 막 저 심장이 갑자기 막 갑자기 뭔가 막 날카로운 아픔이 오잖아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뭔가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촉수가 하나도 없구나.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가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것을 제가 꼭 한번 강의를 한 시간을 통째로 사용을 해야지만 제가 이제 제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슬픈데 그게 무슨 뭐 경제 뭐 우리나라 과거에 뭐 유신 독재로부터 내려온 뭐 군부 독재로부터 내려온 뭐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은 뭐 신자유주의하고 연결된 그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내가 굉장히 고의적인 어떤 음모론으로 접근은 한다. 그래서
그 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생에 어떤 식으로 제어당한다는 굉장히 간단한 가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느끼는 바가 별로 없는 그런 현장들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대학생들이 처한 주변 환경이 이 친구들이 뭐 이상한 친구들이 아니고 이 사람의 주변이 사실상 그런 누군가 의문 제기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져주지 않으니까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사례의 심각성을 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알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좀 집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대학을 다녀본 지가 한 30년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옛날에 대학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 책을 보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의 실상과 지금의 대학의 실상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최고의 공포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학의 급격한 변화가 한 10년, 15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대학의 현실,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대학은 이미 이제 진리 탐구의 장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 사관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게 됐던 어떤 계기나 과정은 좀 어땠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책의 집필 목적이 우리가 뭐 과거의 대학을 돌아가자 혹은 뭐 대학을 그냥 지금 대학의 인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인원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가만 내버려 두면 된다. 옛날로 돌아가면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어떤 순간부터 기업이 자꾸 이제 뭐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그때 대학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사실상 그게 한 10년 정도로 변했는데 10년 동안 사실상 더 많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전혀 이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는 이제 그런 풍경들이 쫙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이제 가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정치 독재가 끝이 나고 자본에 대한 어떤 굉장한 신성성, 어떤 자본에 관한 독재가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자본을 가진 자가 대학 교육을 마치고 사회적으로 배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건데 생각을 안 하면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용 절감이 절대 가치가 되면 얘들이 이상한 거 배워오는 것보다 좀 회계 배워오면 더 좋다는 거죠. 그 아쉬움을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대중들이 또 그걸 선호를 하는 거죠. 우리 자체가 기업에 좋은 인재를 보내야 되는데 대학이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런 변화하고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대학의 본연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변해 와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한 10년 정도의 어떤 변화와 함께 맞물리면서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것을 미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전체가 IMF 이후에 뭔가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편협해지고 성공 패러다임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아까 전에 이것이 굉장히 공포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대학생들을 읽어보면 대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별 감흥이 없어. 맨날 내가 접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지만 본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대학에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일들이 바로 벌어진 거죠.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삼성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서 아예 총수들이 앞장서서 인문학 경영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그렇고 신세계 뭐 부회장도 그렇고 심지어 그 오너가 막 전국을 돌면서 인문학 강연을 하기도 하고 삼성도 인문학. 그거 진짜 인문학 맞아? 그 사람들이 강연하는 어쨌든 인문학 교양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고 하고 또 그들이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뭐 그 정도까지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꺼풀 벗겨서 현대 정몽구 회장이 말하는 인문학은 자동차의 감성을 입혀라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신세계 부회장이 하는 강연들 이렇게 유튜브로 봤더니 스티브 잡스 얘기해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인문학의 정체가 마케팅이죠. 마케팅 기술을 말하는 거고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거고 심지어 뭐 인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인성이야 뭐 당연히 기업에서 요구되는 차원의 인성을 판매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더 끔찍한 공포물은 기업이 장려하는 인문학에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경영의 액세서리고 그렇죠. 네, 백그라운드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를. 네. 그 아까 이제 그 대학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각도에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그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고 모든 아이들을 다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대학의 자기 경쟁력, 이제는 이제 대학과 대학 간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이 대학 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이 대학에서는 참 좋은 학문을 발전시켰고 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구 성과물을 냈다. 이런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특히 IMF 이후에 굉장히 취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에서 배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취직이 되냐. 이제 결국 그 취직의 선을 잡기 위해서는 또 기업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결탁의 어떤 구체적인 고리가 이제 대학과 어떤 모 기업 간의 어떤 이제 결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뭐 이제 예.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예, 그리고 재단을 뭐 구체적으로 인수를 네.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잖아요. 뭐 그런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기업인들에 관한 명예 박사 학위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부터 있었겠지만 네. 좀 너무나 이제 어이없이 이렇게 박사 학위가 남발이 되는데 그때는 조금 시위 정도 이렇게 뭔가 근데 시위가 있었지만 뭐 아주 뭐 작은 시위로 다 끝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대학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저 기업가한테 명예 박사 학위를 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기업가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포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과 결탁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이제 마치 대학에 건물을 지어주면서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처럼 해서 사실상 기업이 볼 때는 조금 이제 자기 검열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이 방관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거는 좀 부수적이에요. 뭐 명예박사 주면 자기는 신경 안 쓰면 되고 뭐 외부 뭐 건물 지어주면 나는 뭐 그 건물에서 살아도 열심히 살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기업에 조금 비판할 수 있는 학과들 사실상 그런 학과들이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아주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학과에 정통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곳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없애면서 굉장히 우리가 기업적 가치, 기업의 니즈에 되게 잘 따르고 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진경의 대학교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일상적으로 뭐 리더십 강좌가 정규 강좌로 등장을 하고 나비 넥타이 매는 법을 배우고. 근데 이거 진짜 그렇게 해요? 나비 넥타이 매는 법? 존재하죠. 예. 그 이제 이미지 메이킹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제 뭐 제가 그 홈쇼핑 모델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느 다른 대학에서 출강을 하는데 그 잘 나가는 그 대학 출신 홈쇼핑 그 사장이죠. 네. 젊은 사장님인데 오신 거예요. 그 네. 강사 휴게실에. 그래서 너무나 그 강사 휴게실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너무나 화려하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주눅이 들면서 대학의 변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반응이 폭발적이죠. 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실무적으로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일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정규 교과에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변화, 기업에 이제 발 맞추고자 하는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가 우리 대학이 189개가 있는데 경영학과 계열의 학과가 684개거든요. 네. 이건 뭐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한 대학에 3-4개씩 있는 거예요. 뭐 글로벌 경영학과, 뭐 경영관리학과, 정보경영학과. 그 자체가 이제
그 대학이 우리는 기업적 가치에 대해서 아주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짜놓았다. 이런 증거 자료 같은 것이죠. 뭐 그런 학과만이 아니라 뭐 선생님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도고동문학과 교수가 이것만 배워서는 안 된다. 복수 전공으로 반드시 경영해라. 그러니까 상당수 인문계열 교수님들의 말이라고 이제 하던데 그럼 사실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성대든 서강대든 웬갖 대학들이 다 종합대학 간판을 걸고 있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경영 전문대학, 연세 경영 전문대학. 뭐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가고 있고 나머지는 뭐 통폐합하거나 없애나가기도 하고 뭐 의미 없이 학교 운영에 등록금으로 기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는 전공이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경영학과가 티오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전체 학생 수 중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더 늘리고 나머지를 더 줄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리고 그거를 누가 반대하면 다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경영학과만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이제 경영학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단군 때부터 홍익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이제 경영인간의 정신의 사회로 바뀔 것 같은. 뭐 그런 표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에게는 야 경영학 하면서 인문학도 좀 해야지 이러고 또 다른 과 학생들은 야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경영학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학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로 바뀌어야 된다고. 아무튼 뭐 경영인간을 이제 찍어내는 대학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사실 융합이라는 거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학 1전공 하면서 철학 복수 전공하면 그건 이제 자살행위인 거죠. 그런 건 융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취업 안 되는 학과가 얼마나 나는 경영학적으로 또 무장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융합을 해야 되고 혹은 경영학과가 우리 완벽한 경영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내가 너무나 장사 속만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너무나 뭐 인간을 기계적으로 보는 거 아니다. 나 좀 따뜻한 마음이 있다. 그런 도구적으로 인문학이 사용되는 것이지 그걸 멋대로 융합을 해버리면 그거야 뭐 취업 시장에서. 아니 근데 그 융합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융복합 과목 개설 내용들을 쭉 소개해 놓은 것 중에 사회복지와 토건환경공학을 합쳐서 환경토목복지 전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정말 이렇게 생뚱맞은 융복합이 지금 한마디로 돌연변이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통폐합을 하면서 네. 상관없는 것을 섞어놓고 그러면 이걸 섞으면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우리가 상품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뭐 경영이라는 단어를 또 끄집어내고 네. 뭐 그런 거죠. 실제 근데 내실이 엉망이죠. 왜냐하면 그런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 학과가 합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르쳐요, 그러면? 원래 교수가 트랙을 나누어가지고 그냥 할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굉장히 스스로도 자괴감이 드는 거죠. 전문성이 떨어지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자체가 하나의 이제 기업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기능인들을 이제 찍어내는 양성소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대학 자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돼 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점들이 대학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까지 침범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도대체 어떤 수준까지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조금 일반화를 좀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름이 좀 있는 그런 대학일수록 더 지원을 받고 해서 더 프랜차이즈가 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대학생들은 그거가 또 자신들의 어떤 야 우리 대학은 왜 이런 것도 없어? 저기 연고대는 저런 것도 있는데 스타벅스가 있는 대학을 다니냐 아니냐? 연고대 아니라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굉장히 이제 뭐 그것이 비싼 임대료를 얻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니까 아무리 뭐 사회학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5년, 3, 4년만 딱 갭을 두고 현장을 본다면 학교가 확연히 달라졌고, 달라졌으면 당연히 추가 드는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냥 나는 일상적으로 하루에 커피 2잔을 마셔도 자판기 커피만을 먹을 때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조별 모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스타벅스를 간다거나 할 때는 나는 똑같이 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근데 이제 편하니까 이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제일 슬픈 거는 그 진격의 대학교에서도 한 꼭지로 들어갔는데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공간이 이제 보면 자치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혹은 원래 커피를 팔아도 뭐 생협이라든가 혹은 대학이 이제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해서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돌아도 할 수 있고 사실상 그런 지점들이 대학이 추구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또 여기 대학 와서 요즘 이제 학생들이 배 아프다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자꾸 맨날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논쟁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고 뭐 안 마시면 되잖아. 뭐 저희 자판기 커피도 마시면 되잖아. 자판기 커피도 배 아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이런 논의 자체가 이제 뭐 의미 없는 지점까지 왜 그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이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우리 이상으로 어떤 시장 신앙이 뭐 극대화되어 있는 게 미국 사회잖아요. 뭐 세계 몇 대 기업권, 미국 기업이 반은 차지할 거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나라보다도 이 기업 프렌들리가 강한 게 미국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대학 중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예나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고 인기 강자는 정의론 강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존 놀즈 때부터 뭐 한 거의 1000명이 수강을 하는. 그러니까 네.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은 정의론 강좌를 듣지 않는 학생이 없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롤즈를 이어서 샌덜 교수의 네. 이제 정의론 강좌까지 가장 대형 강좌라고 들었고 실제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롤즈든 샌덜도 보면은 어떻게 이윤을 많이 남길까보다는 분배 문제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대학, 미국이라는 사회도 그렇고 미국의 대학도 취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더 그렇게 천박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팟캐스트가 어떤 우리 정당의 팟캐스트니까 제가 보통 일반적인 강연을 갈 때 이제 하는 말대로 하면 이제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한 95년부터 50%를 넘어가게 되는데 대학 진학률이 50%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그때 사회가 다 뒤집어졌어야 될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모든 정치인들이 전전긍긍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치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너무나 대학 인원들이 많아지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정의론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게 밥 먹여주냐. 지금 취업 안 되는데 우리 뭐 랭킹 떨어지면 어떡해. 부실대학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생존이 너무 시급해져 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거린의 철학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다 끊어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대학 진학률이 이제 40% 후반까지 오게 되면서 미국도 좀 그런 이제 분위기를 얻는 거죠. 철학이라든가 이런 강자들이 무용하다라고 이제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 속도라든가 그 강도가 우리보다는 약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이 정도 들어도 뭐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듣게 되는데 우리는 대학이 무슨 그거는 그냥 자기 기본 평민의 요소이니까 네. 그 평민에서 내가 더 특화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내가 나비 넥타이 매는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기 무슨 이상하게 와가지고 뭐 우리 휴머니즘이 어떻고 뭐 정의론이 어떻고 분배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더 감춰야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업 면접에서 그런 가치를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대학 인구가 그러니까 고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원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었고, 이제 그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당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비판과 토론 속에서 이제 학문의 어떤 그 수준들을 높여나가고, 이런 지식인들을 이제 배출해 나가는 이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거죠. 대학을 안 나오면 어디 가서 취업, 뭐 면접, 서류조차를 낼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으면서 또 그것에 부응하는 대학 시장이 또 열리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대학이 그때 90년대 중후반부터 돈이 되니까 네. 그 돈의 촉수를 가진 사람들은 다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사실상 사회가 막아야 되는 거죠. 막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대학 안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고졸자들이 뭔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역사적으로 볼 때 되게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근데 또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 진학이 높아진다고 막 깜짝 놀랄 만한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될 철학의 기반이 과연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는 거죠. 저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에 참 공감을 하기가 이제 너무 힘든 사회로까지 와 있지 않을까. 그럼 대학을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참 얘기를 하면서도 공포스러운 상황이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전 도서관 강연 같은 경우는 주부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당연히 한 2-3시간 강연하면서 이제 이 삶의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내면의 성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20-30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한 50명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얘기하면요. 10이면 10명이 자녀 얘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글쎄,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자고 하는데 왜 자식 얘기하냐. 그러면 이제 야단을 치듯이 말하면 그럼 남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라는 발상이 없어요. 그건 제일 큰 거는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 자녀의 대학 입학. 아니, 여기에 필이 다 꽂혀가지고 그러니 어려서부터 그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 스스로도 그게 자기 가치관의 최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교육 비싸게 해가지고 죽게 살게 대학 보내놨더니 거기서 나비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야 되냐고.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뭐 지금 대학이 이제 기업에게 딱 맞춤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막 이제 사람들을 찍어내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대학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어 강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격의 대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어가지고 도대체 영어 강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실상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책에서 한 챕터, 총 4개의 챕터 중에 한 챕터를 제가 좀 다룬 이유가 네. 이게 이제 대학이 이제 기업화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또 대학 서열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강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명문대라는 곳에서 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의 기업화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때 뭐 아주 저기 뭐 하위권 대학의 뭐 분위기다 이제 이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를 꼭 다루고 싶었다는 거죠. 네. 전체 대학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루고 싶어서 한 챕터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한 챕터를 하기 위해서 한 3학기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영어 열풍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제 그러니까 전공 그러니까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는 전공 강의를 15학점을 들어야지만 졸업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회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공은 네.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사회학이나 역사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전공 중에 15학점은 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이런 영어 실무적인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뭐 훈민정음 해례본 강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영어로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란 말싸미를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가르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회 계층 문제 이런 것도 영어로 뭐 한다든가. 근데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중앙일보에서 국제화 점수를 다루게 되면서 나타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강의 비중이 높으면 국제화 점수를 잘 주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국제화 점수 엉터리 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내실을 안 보니까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 유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안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영어 강의는 이게 순간적으로 막 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000년대 후반부터 해서 한 7, 8년 동안 이제 서울의 한 10여 개 대학에서 이제 많이 영어 강의 늘었는데 많은 곳은 이제 한 45% 정도까지 늘었고 보통 한 30%, 20%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실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사실상 이 이제 영어 강의가 뭐 제가 책에서 썼지만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강의실 안에서는 발음이 좋아야지만 뭔가 분위기가 잡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이미 내가 뭐 질문도 좀 던지고 하겠는데 자기는 전공 강의를 듣고 있지만 내 영어 발음이 뭔가 이제 그들의 용어를 쓴다면 뽀록 나는 게 두렵고 이제 위축이 되고 근데 여기서
교수도 그거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교수도 이제 내가 어떤 식의 지식의 향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발음을 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형화된 수업을 하는 거죠. 딱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만. 준비되어서 그것만 다루니까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은 수업은 듣지는 않는데 이미 그 강의의 밀도가 떨어졌죠. 준비된 것만. 그러니까 점수는 또 따는 거죠. 외워가지고 막 하면 되니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집중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만약에 한글로 했으면 우리말로 했으면 1만큼 얻는다면 사실상 영어 강의를 하게 되면 1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영어만 오고 갈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아무도 사회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대학생들이 학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미국에서 산다 이런 친구들이 그런 이제 강연을 골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이제 그 보통 다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양민 학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해줘버리면 발음으로 이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기를 죽이고 근데 뭐 일단 내용이 별 것도 없는데 여기서는 내가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재밌게 썼죠. 이제 어떤 친구가 사회학 개론 영어 수업을 듣고 네. 그 강의에 내가 뭔가 충격을 받아서 보통 이제 사회학 강의에 충격을 받으면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정치적인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야지 인간관계에 있을 텐데 사회학 영어 강의에 충격을 받고 영어 회화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예를 해주는 책을 거죠. 보니까 재밌는 그와 관련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모 방송사에서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 수락 연설을 이제 들려주고 반기문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달라 그랬더니 그걸 듣고 몇 명의 이제 외국인들은 실제 이제 외국인들은 단어 선택이나 문장 혹은 의사 전달 이 모두가 너무 우수하다. 90점대 후반 막 97, 8점을 줬겠죠. 우수하다. 네. 근데 한국인한테 들려주고 채점을 해보라 그랬더니 발음이 후지다. 그래서 50점 이렇게 나왔다고. 아니 제가 2년 전인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성 운동가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술대회를 진행했던 한 교수님이 자기 진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동시통역이 돼야 됐기 때문에 이화여대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걸 동시통역을 해줬는데 영어는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인데 이게 여성학도 이제 사회학의 일부잖아요. 이 얘기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통역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영어의 기능만을 가지고 어떤 학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한계를 지니는가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줬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는 하나 그 철학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 선생님이 노 교수인데 영어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철학과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영어 강의가 잘못되었지만 발음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여기 강의가 끝났는데 저기서 뭐 굉장히 수업도 잘 집중하지 않고 있는 어떤 학생이 갑자기 끝나고 나가면서 와 발음 진짜 구리다고 막 이제 영어 발음들 막 L 발음, R 발음, 뭐 F 발음, P 발음 같은 것이 이제 그들은 구분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 원어민적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막 그 아주 노 교수가 몇십 년간 철학에 굉장히 집대성을 한 교수가 발음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어떤 좀 뭔가 나쁜 강의 취급을 당하게 되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저한테 이제 말을 해주는데 굉장히 뭔가 슬픈 단면을 보는 것 같죠. 아니 근데 실제로 교수님들은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당신 영어 강의 하세요. 이런 지침이 떨어지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들의 고충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할까요? 그래서 고충이 있으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론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 위주로 뽑는 거죠. 교수를요? 교수를 뽑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학문의 지형 자체가 혹은 뭔가 어디에서 배웠는가가 원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영어 강의가 교수 채용하는데 필수가 되어 있고 뭐 그런 것은 이제 그 고충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잘못된 구조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당연히 유럽파는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유럽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한 40대 후반 정도의 유럽파 교수님들은 내가 아마 제일 마지막일걸? 뭐 이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더 이상 이제 임용되기 어렵다. 네. 대학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 가면은 단어를 몇 개 외워서 시험 보는지 아세요? 매번? 몰라. 매번 일주일에 한 3일을 학원 간다 그러면은 하루에 매번 갈 때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 외우거든요. 그럼 3개 이상 틀리면은 다시 다 외워가지고 재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지만 돌려보내요. 근데 실제 미국 사람들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겹치지 않고 단어를 몇 개나 사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 겹치지 않고. 몰라.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겹치지 않고 셌을 때 평균적으로 200개래요. 200개. 근데 그게 항상 같대요. 오늘, 내일, 모레. 그 단어만 좀 가르쳐달라고 결국은 딱 200개만 외워야 되겠다. 미국 사람들이 200개를 가지고 평생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전문적인 어떤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죽어라고 영어 해도 외국 사람 만나면은 이제 겁부터 먹잖아요. 안 되고. 그러니까. 발음이야 뭐 어쨌든 간에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기업에서도 일반 사무직에서 영어 쓸 일이 많아요. 아니 그 삼성은 영어로 회의를 해요. 지금. 아니 그런 식으로 그건 걸러내는 회의고 건. 업무상 실제로. 아니 뭐 외국인하고는 통화를 많이 하겠지. 근데 사무직에 그런 업무가 많냐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분위기는 영어를 잘하는 직종이 많이 늘었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영어의 필요성이 커진 사회인 거는 이제 맞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학 안으로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다른 가치들이 그러니까 네. 다른 걸 잘해도 영어를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서관도 가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영어가 일단 부족하니까 내가 영어부터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다른 시간을 잃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일본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일본 대학생들이 다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요. 토익을 다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토익 공부하면 그래서 토익 점수가 객관적으로 오르면 기업이 취업문을 넓혀준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영어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다. 저기 어떤 철학적 예의가 오가면 와 그것이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고 그런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 없다라는 논의보다는 영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전체한테 강요가 되니까 네. 굉장히 다양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동양 사회에서 사실 일본 같은 나라는 그래도 노벨상을 타고 학문의 어떤 업적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노벨상 수상자가 없느냐. 어떤 특정 학문에 대해서 그 학문만 열심히 하면 이거를 이제 세계적인 어떤 논문으로 발간을 할 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놈의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영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그 학문을 하고 있다는 것. 아까 교수님들이 자기가 학생들에게 자기의 전공 분야를 정말 심도 깊게 잘 가르쳐야 하는데 결국은 영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문의 어떤 심연이 점점 얕아지는 이런 결과랑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정부의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향한 것인가? 결국 질 떨어지는 이 학문의 어떤 성과만을 남겨놓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갑자기 글로벌 무슨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솟구치는 것도 아닌 이상 참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제 뭐 영어 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빨리 애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니면서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대학을 보내든가 아니면은 뭐 선생님 조사의 내용에 보니까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토익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영어는 더 외국어 그러니까 국어 수학보다 영어가 제일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는 네. 투자한 만큼 얻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왕창 때려 부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특별히 공부를 따로 시켜야 되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대학이 그럼 어쩌래? 그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뭐 영어를 할 수밖에 없지라고 이렇게 굉장히 대학에서는 태연하게 말을 하는데 대학이 사회적 공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밑에 모든 이게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제 딸도 8살인데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 앞에서 막 무슨 선생님 이렇게 학습지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질문이 그거를 저한테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영어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면 본인도 정말 놀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저한테 해서는 안 되는, 어쩌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정말 걱정을 하고 그런 거죠. 무책임한 부모 같으니라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계적으로 쫙 바라볼 때, 저는 이제 6학년 때 영어 학원을 처음 가서 이제 ABCD를 처음에 보고 그 거꾸로 읽으라 근데 못 읽어서 막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한 5살 어린이집만 가더라도 엄마들이 와서 뭐 그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사회 분위기 공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이렇게 흘러오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러는데 지금도 지옥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안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지옥으로 가자. 그러면 더 땡겨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거는 이제 영어만 잘하는 학생들만 나올 수도 있지만 영어만 잘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영어를 접근해서 다 절대적으로 평균치를 올리는 게 아니고 5살, 6살 때부터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제 딸은 어떤 말을 하냐면 절대로 영어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7살 때 유치원에서 영어를 처음으로 배웠는데 이미 영어 좀 할 줄 아는 애가 너 영어 못하지 막 그러면서 너 이거 발음도 못하지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주눅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영어 하면 창피만 당하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호기심마저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성세대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게 10년 동안 우리가 대학이 변했고 했는데 사회가 어떤 지표가 좋아진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할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제주도에서 영어 공용화론 나왔을 때요. 압도적인 여론이 반대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영어 공용 사회잖아.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영어 공용이나 마찬가지로 영어가 강조되는 사회인데 그것만이 또 아닌 게 사실은 영어 이상으로 더 강조되는 게 그만큼이나 강조되는 게 수학 아니에요? 근데 수학은 약간 이제 매니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난 수학 포기해서 이런 사람은 주눅은 좀 안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는 그게 그냥 결핍의 요소인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기업에서 탈스펙 한다 그러는데 탈스펙에서 어떤 친구가 막 스토리를 막 짰어요. 근데 영어 성적이 없으면 뭐 했니? 라고 이제 묻는 거니까 이제 수학은 조금 이제 특수한 개념을 본다면 영어는 좀 보편적인 난 좀 웃긴 거죠.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년쯤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한 10년 전서부터 중국어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어 열풍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대학이 지금 취업 사관학교로 이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의 얘기를 그 책에다 쓰셨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어떤 균형추가 되어졌던 대학의 비판 기능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도올 선생님은 대학을 이제 무감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정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거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좀 고발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대학이 정치에 과잉되었던 시절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IMF 이후에 정치에 무관심 이렇게 패러다임이 조금 변한 건 있었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주장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나는 관심 없지만 쟤는 그냥 저는 친구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치의 반감, 무감 정도가 아니고 쟤는 무감 정도는 양반이라고 봐요.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왜 너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느냐. 너가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 이름을 걸고 뭔가 정치적 행보를 보여서 내가 취업을 하는데 우리 학교 굉장히 강성한 이미지가 보여가지고 기업의 어떤 손해를 보면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뭐 에피소드 같은 일들이 많은 거죠. 정말로 신고를 하는, 그러니까 국정원에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경희대학교에서도 한 번 있었고 네. 영남대학교에서도 한 번 있는데 그것도 진짜 저도 그 뉴스 보고 네. 정말 기가 막혀서 뒤로 다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걸 최고 정점으로 놓고 본다면 그 정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 굉장히 뭔가 예민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낯설음을 넘어가지고 뭔가 불온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2012년 대통령 선거 그때 막 불이 달아오를 때 이제 뭐 후보들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씨는 역사에 대한 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안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한테 항의 제기. 수업 시간에? 아니 다 나중에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어떤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뭐 소개하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거냐면 5.18일 때 뭐 이렇게 거기 답사가자 뭐 그런 동아리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 일부의 이야기 혹은 뭐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아직도 그 정확하게 논란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5.18이 논란이 끝나지 않았대요. 논란이 아직도 규정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 강사가 중립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학문은 중립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다 색깔이 있고 전체를 균형을 맞추는 게 본인의 역할인데 꼭 이제 뭔가 우 쪽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쪽은 계속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뭔가 너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이 와서 뭘 하겠다 그러면 정치적인 거니까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뭐 정치적인 거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통제를 하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건 다 허용돼요. 뭐 유명한 이제 아주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기업하고 관련된 어떤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정치인들 맞죠? 그런 거는 또 어떤 누구도 중립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보 쪽도 제목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달아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로 가서 강의하면서 이게 사회를 비판하면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알아내겠죠. 알아내겠어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정치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대학은 또 취업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기업은 또 기업이니까 하면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정치 사회에 대해서 뭐 언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가 가장 굉장히 내 피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제도와의 관계인 건데 이제 어떤 거냐면 한 학생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막 올렸어요. 막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여론이 뭐냐면 그 이야기는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취미, 매니아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그거를 왜 여기 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대세인 거예요. 그건 이제 대학을 학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발상인 거잖아요. 학원에서 왜 딴 얘기하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대학에서 정치 이야기냐.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정치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기업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깊은 베이스에 또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런 사례들은 많거든요. 이미 근데 이 친구들이 취업 구종 세트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그러니까 면접까지 갔다. 구종 세트면은 취업 구종 세트 어떻게 됩니까? 그 구종 원래 이제 3종이 학벌, 그다음에 학점, 영어 점수, 토익 점수였는데 그다음에 어학 연수가 붙었고 공모전, 그다음에 자격증, 인턴, 봉사활동 그리고 9번째는 성형수술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연구 주제를 삼는데 9번째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외모를 신경을 써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취업 구종 세트란 말은 더 이상 논쟁하지 마. 네가 준비하는 거야. 그런 어떤 이 친구들은 현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상 이 젊은 친구들은 사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 사회가 그렇죠. 너무나 포악하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구종 세트를 다 챙겨도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종 세트를 다 챙겨야지만 그래도 면접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제 면접관에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력서를 보더니 야, 너 시민단체 경험이 있어? 그러면 너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뭐 적응하겠어? 노조 가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해? 막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자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은 우리는 그냥 물어봤다. 이 친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편향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쪼잔한 기업 아니다. 라고 기업들은 다 해명을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공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대학에 온다는 거죠. 대학에 와서 요즘은 더 나아가서 어떤 과목을 듣는 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학점도 다 관리가 되니까 어떤 과목을 듣느냐. 그래서 뭐 시민혁명사 뭐 이런 거는 뭐 NGO 뭐 NGO 이런 것 시민사회 이런 거는 굉장히 꼬투리가 잡혀 사회복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리더십 강좌 뭐 이런 과목 어떤 과목을 듣느냐까지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당사자들은 위축이 되어가지고 엄격한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기 감정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나중에는 10종 세트 생길 것 같아요. 뭐 하나 또 뭐 이미 KBS 이런 데서 나타났지만 일배 회원일권 뭐 이런 것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업이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관리할 거라고 난 봐요. 일배 이런 거 넣지 않고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그만큼의 어떤 비판 의식이라도 대학 사회 안에 살아 있다면 사실 이 9개를 갖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걸 다 갖출 수 있는 사람도 소수인데다가 그 소수가 이걸 다 갖추고 가도 다시 기업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주 소수예요. 그러면 어차피 해봐야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죽기 살기로 이 룰 자체를, 사회 룰 자체를 바꾸자. 이렇게로 접근하는 것이 답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치죠. 네. 3종 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9종 세트가 된 거죠. 3종 세트를 다 하면 취업문이 넓어져야 되는데 기업의 해결책, 대학의 변화가 전혀 우리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은 있지요. 그런데 그 조금이 조금으로서 안 되고 최소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진격의 대학교를 집필한 동력 같은 건데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듣는 친구들은 해가 넘어갈수록 더 낯설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비슷한 얘기를 그래도 몇 번 더 들었다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세상이 조금 의심을 해야 되겠구나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주변 자체가 없으니까 이가 어떤 사회학자, 인문사회학자의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학생들이 뭐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니들이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대학생이 다 인문사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한 20% 정도는 대학이 그런 비판적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같은 경영학을 하더라도 내가 경영학적 주장을 딱 하는 거죠. 효율성으로 해고를 해야 돼 그러면 또 한 20%만 갖추고 해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경영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신중해지고 좀 더 내가 논리를 갖춰야 돼 생각하지만 지금은 주변이 없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해? 그냥 이윤이 최고지? 해보니까 똑같은 경영을 하더라도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워지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전 세계가 경영학의 추세지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 유럽과 한국의 차이는 여기에서 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학생들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네요. 너의 얼굴과 몸매를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사회를 뜯어고치는 게 훨씬 빠르단다 얘들아.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전에 썼던 이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을 내고 여러 군데 강연을 가보면 아주 간단한 결론이죠. 우리가 사회가 바뀌는 건데 모든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냐면 그런다고 사회가 바뀌냐? 내가 관심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진다고 과연 사회가 바뀌느냐? 바뀐 사회들도 많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접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조금 자기는 예의를 차린다고 하는 사람이 일단 제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권력을 가지면 바꾸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고 대중들이 시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회가 움직이기가 힘든 그리고 거죠. 그 권력을 가지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질문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미 사회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데올로기로 사로잡혀 있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너가 열심히 해라고 말을 하는데 그동안 사회가 나쁘게 변했잖아요.
사회가 막 관심을 안 가지니까 계속 나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게 변할 수 있는데 교육적으로 이런 것을 강조하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5살 때부터 영어 문제집을 푸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갖췄는가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회의적이죠. 아니 이거는 사실 공포가 아니고 약간 비극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너무 삶이 너무 안타깝고 안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비판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입하고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얘기하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첫사랑이라고 말하면요. 그건 처음에 하는 사랑이란 거랑은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첫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진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첫 회의 사랑이란 뜻이 아니라 그럼 그 나이대가 사실은 대충 따지고 보면은 저 로미오와 주리엣 때부터 한 15세에서 18세, 19세에서 요 사이 요 때가 정말 첫사랑을 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 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죠. 예, 말씀하신 영어, 수학, 뭐 요즘은 입시 20대도 때문에 연애 안 그러니까 하잖아. 나아가서 대학 가서도 이제 첫사랑을 할 수가 없어. 아, 너무 슬퍼요. 삼포 세대잖아요. 네. 아, 사랑도 포기했다고요?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예. 첫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사회라. 아무튼 뭐 지금 대학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도월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무감의 공간 안에서 이제 연대 문제까지도 이제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 간의 경쟁이, 대학 내부의 경쟁을 또 부추기고 그 안에는 뭐 교수들 사이 또 뭐 그 학생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어떤 사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청소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본 대학 내 이 어떤 공동체 어떤 파괴 문제도 좀 다루셨던데 그 문제 좀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책을 쓰면서는 그 노임 임금이라 그러네요. 그 시중 노인단가. 그 이제 학교 청소 노동자한테 어느 정도 급여가 적정한가. 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100%는 픽션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대학이 기업화가 되면 뭐 한 92%가 뭐 안 지키고 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것을 이제 뭔가 효율성의 개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들하고 논의를 해보면 핵심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환경이 안 좋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뭐 저 사람들한테 뭐 엄청난 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런 지위를 가진 사람은 뭐 늘 사회에 존재를 하는데 왜 대학이 이런 분들한테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식의 여론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학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서 그러니까 감정은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뭔가 뭐 시간적 문제로 연대를 못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쭉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행동의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내가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저런 청소 노동자들 적극 지지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연대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고 연대 크기가 작으니까 학교는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아주 소수들이 맨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토론을 한 것이 있는데 대학생들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왜 연대를 하지 않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대로 받는 대로 보니까 108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이 뭐냐면 이 학생들이 108만 원이면 먹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청소 노동자의 지위가 낮다고 보면 네. 그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 정도의 급여만 주면 사회적 도리가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얼마나 놀라운 발상인 네. 거죠. 근데 그 많은 친구들은 제가 좀 놀랍대요. 왜 그거를 그건 뭐 심각한 문제로 보냐. 네,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만 준다면 문제인데 108만 원이면 먹고는 살잖아요. 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굉장히 이 머릿속에 든 어떤 그 효율성의 저울
혹은 경영 합리화, 혹은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비용 절감, 이윤 증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곳곳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 시간 강사 처음 문제도 좀 대학 사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이던데요. 그 현실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사실상 한 9년 정도 강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사실상 그 고통을 다 느꼈다고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뭔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 강사가 원래 처우가 안 좋아요. 원래 처우가 좋지 않은데 대학이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반을 줄이는 거예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반을 줄이는데 플러스해서 원래 과목 수도 줄죠. 왜냐하면 뭐 넥타이 매는 법 가르쳐 줘야 되고 막 실무적인 강좌가 들어가니까 원래 시간 영역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강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9학점 하는 것이 3학점을 줄고 대형 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제가 개편되었다면서 그 어떤 이제 그 강의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 대학에서 교원 충원율을 올리려고 강의 전담 교원 이런 것으로 이제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계약직이고 돈도 굉장히 적은 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막 그 이제 어떤 특수 학과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들이 합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달리기도 같이 하고 토익 공부하는데 같이 보내주고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문의는 교수, 문의는 교수를 주는. 그러니까 교수.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진 거죠. 그리고 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런데 플러스해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 대학 교수 사회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모든 시간 강사들이 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저 과정에 있으니까 참아야 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상처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교육자로서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나는 객관적으로 힘들어졌는데 너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학교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칠 수 있는 대상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 시간 강사들은.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주 사소하게 말하면 뭐 이제 학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을 하니까 A4지를 한 권 주다가 안 주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복사비도 안 받다가 받고 보드마카도 내 돈으로 사야 되고 뭐 이제 아니 정말 대학 사회가 너무너무 완고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어떤 동원시키는 일도 많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참석하라고. 나 안 한다 그러면 다음 학기 재계약할 때 위촉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협박들. 그러면 이제 뭐 약자니까 더 동원되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대학 사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꼭 묻잖아요. 그래서 해답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선생님은 굉장히 독특한 해답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거죠? 틀린 것을 알면 그걸 안 하는 게 해답이다. 라고, 예,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뭐, 예를 들어서 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한 70%, 그러니까 10이라는 사회를 10으로 놓고 볼 때 어두운 게 7개가 있고 좋은 게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꾸 그 3개를 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밝은 면을 계속 보면 밝은 면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 30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1밖에 안 되는 거죠. 어두운 게 더 늘어버렸고 객관적으로 밝은 건 3에서 1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밝은 면을 보는 것이 해답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1로 버렸으니까 어두운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밝은 면을 보자 그러거든요. 그 주술이죠. 완전히 그거는 뭐 종교 부흥회 같은 이야기죠. 또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말하면 효율성에도 어긋난 거예요. 아주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만 커지고 전체가 그냥 더 암흑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불온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어두운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서 뭔가 여론을 만들어내고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면 사회가 객관적으로 좋아지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거칠더라도 좀 덜 거칠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자본주의 사회가 뭐 경쟁 안 한 데가 있었어. 뭐 어디나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50보 100보가 이제 거기서 거기가 아니고 2배 차이인 거잖아요. 네. 지금보다 똑같은 자본주의인데 왜 우리는 자살률이 더 높고 더 양극화가 심하고 더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시민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주변에 이제 뭔가 암울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풍토 그리고 그거를 제발 오글거린다고 말하지 않는 뭔가 경청을 하려고 하고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면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근성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이 많이 팔려야 돼요.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진격의 대학교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한번 추천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대학이라는 게요. 뭐 방금 50보 100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경쟁 시스템이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대학의 격차라는 게 몇 배 차이는 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 주목하는 것이 전문 직업과 연관되는 학과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대학원 과정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학은 교양 과정으로 해가지고 폭넓게 인문사학을 공부하도록 하는데 왜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의 상당수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왜 대학부터 다 직업화된 학과들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뿍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진격의 대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이 결국은 한 사회가 뭐 움직이는 데는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지적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적지 않다고 할 때 대학의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학 사회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있는 저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대로 대한민국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명을 쓴 친구가 혜준이라는 친구인데 제 아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를 가지고 썼었죠. 이 친구가 그런데 그 대학을 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완벽한 이제 경쟁 완전체, 기업 완전체가 되었을 때 또 이제 그 친구들이 나와서 정치인이 될 것이고 세상의 엘리트가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미래가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으로 좀 집필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노력해서 좀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적 지식인들은 몰살되고 기업이 원하는 정품 정량의 기능인들을 찍어내는 대학. 기업의 노예가 되어서 죽은 시민을 찍어내는 오늘의 대학.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젊은 지성의 용기가 다시 샘솟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분과의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예.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